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1월 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제는 개인적인 이제 일이 있어서 방송을 이제 하루 쉬었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제가 방송을 했었고, 그 일요일날 제가 방송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차트 보고, 뉴스 보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켈처스킴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질문 내용은, 제가 암호화폐 투자 중인 걸 아는 주변인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연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암호화폐는 맡고 있으면서도 블록체인 사업은 육성한다고 하고 우리나라 정부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나요? 이번에 워렌 버핏이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기사가 떴을 때도 우리는 드디어 워렌 버핏도 코인에 투자를 시작했다고 좋아했지만, 암호화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블록체인에 투자한 것이지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길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제 주변에도 이번에 중국에서 암호화폐가 필요 없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다는 기사를 봤다고 하면서 자꾸 코인을 부정을 합니다. H채널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 제가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 의견을 저도 이제 들어보고 싶어서, 이제 일단 제가 다음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의견을 달아달라고 해서, 그럼 이제 크리에이티브 YG님하고 그 다음에 토니팡님이 글을 써주셨어요. 이 두 분한테 먼저 감사드리고, 질문해주신 켈처스킴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두 분이 쓰신, 특히 이제 토니팡님께서는 되게 좋은 글을 잘 써주셨는데, 제가 내용이 좀 길어서 방송에서 다 설명드리기 좀 그런데, 일단은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 댓글을 한 번은 그래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고, 자, 그럼 이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그 유튜버 분 중에 암호화폐는 절대 투자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유튜버, 경제 관련된 유튜버신데 이렇게 해주신 분이 있으시고, 거기에 이제 댓글들로 이렇게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제 의견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메모장에 갖고 와서, 왜냐면 이름이 보이니까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 생각을 어떻게 그때 얘기를 했는지. 일단 그때 아마 친구분, 그 켈처스킴님의 친구분들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뭐냐면, 뭐 아까 그런 식으로 야,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 코인하고는 관계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과학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보상이 없어도 발전하는 게 과학이고, 명예와 학자로서의 가치를 일구기 위해서 일하시는 많은 과학자분들을 폄하하는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돈을 갖고 꼭 무조건 뭐 보상이 있어서 이 사람들 일하는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은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과학자분들의. 뭐 정씨 같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정씨 같은 야매 교수가 돈으로 보상 없이는 과학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소리를 마구잡이로 하는 세상이 참 안타깝습니다. 누군지 알 것 같기도 하네요. 블록체인의 발전은 삼성 SDS에서 벌써 코인 시스템 없이 발전시켜 실생활에 녹여뒀습니다. 그 첫째가 뱅크 사인이고요. 코인 보상이 없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공인 인증 시스템을 벌써 개발해서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코인 보상을 줬나요? 코인 보상 없이도 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마 친구분들 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보상 없는 블록체인 기술 많지 않냐? 블록체인 기술 보상 없이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이제 뭐라고 답변했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삼성 SDS 직원들은 보상 없이, 이건 제가 쓴 답글입니다. 거기에 삼성 SDS 직원들은 보상 없이 그 플랫폼을 개발했네요. 월급, 보상을 받고 개발한 겁니다. 만약에 월급 안 주고 삼성 SDS 직원들한테 개발하라고 하면 개발 안 하겠죠. 그들에게 과학을 발전시키는 좋은 일이니 급여 없이 일해달라고 해보세요. 당장 노동청에 가서 신고할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개발 또는 생태계 확장에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월급 대신 주는 게 코인인 거예요. 이게 바로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다른 점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크리에이티브 YG님이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이게 차이점인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블록체인 기술 보상 없이도 개발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 보상을 월급으로 받는 겁니다. 회사에서 그 월급을 주고 개발한 직원들이 개발한 걸 가지고 회사에서 이익을 취하는 거고요. 그럼 그 학교의 교수님,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신 교수님들, 그분들이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교수님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교수님들도 당연히 학교에서 급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가 일단 유지가 되니까 그걸 또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또 연구를 하시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은 어디든 다 있는 겁니다. 어디든 다 있는 거다. 그러니까 보상이 없이 개발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보상을 받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삼성 SDS처럼 어떤 이렇게 뭐 그리고 또 라인이라든가 지금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이렇게 그런 코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이제 주로 알고 있는 코인들은 이제 퍼블릭이 되겠죠. 퍼블릭은 보상을 받고 싶은 사람, 그 코인으로서 보상을 좀 더 많이 받고 싶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 코인에 참여하는 거예요. 코인 개발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거를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생태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뭔가 참여를 하든지 그리고 그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코인을 받는 거죠. 스팀도 마찬가지잖아요. 스팀도 댓글을 쓴 사람은 그 생태계에 기여를 한 겁니다. 컨텐츠를 쓴 사람도 마찬가지로 생태계에 기여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스팀이라는 코인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프라이빗과 퍼블릭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가 돼 있다고 하면 이런 친구들이 아마 그러니까 그 친구분들은 뭐냐면 퍼블릭 개념과 프라이빗 개념의 그런 구별이 아직 정확하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만약에 그 켈처스킴님이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친구가 이거를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내비 두시면 됩니다. 사실 완전히 생각이 반대인 사람들을 내가 끝까지 설득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이걸 받아들이게끔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두셔야 되는 거예요. 두시고 때가 아직 안 된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마음을 완전 꽉 닫고 있기 때문에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확한 객관적인 정보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들으려고 할 그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용은 얘기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해를 못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그냥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 때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대중들이 자신들이 참여하고 싶지 않아도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저는 그때는 아 이게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냥 그때까지 두시면 될 것 같다. 예, 그리고 한번 그 지금 이 토니팡님하고 크리에이티브 YG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분들 써주신 내용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필최님이 글을 써주셨어요. 뭐냐면 이 장외시장에 대해서 장외시장이 지금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있다고 들었대요. 들었고 판매자가 구매자를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더 많은 판매자가 있다는 거예요. 장외시장에는. 제 생각이 어떠냐요. 그리고 고래가 고래가 지금 가격을 펌프시키려고 BTC 가격을 준비하고 있는 거냐 이게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하면 BTC 가격을 고래가 거래소에서 이제 안 좋은 사인으로 봐야 되냐 이런 지금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 뭐냐면 일단 이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거래소에 그 장외시장에서 판매자가 훨씬 많다는 거잖아요. 판매자가 훨씬 많고 구매자가 없다. 그러면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판매자가 거래소에서 안 파는 이유는 뭐겠어요? 당연히 자기가 거래소에서 매도를 지금 장외시장이 거래소 시장보다 3-4배 더 볼륨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 거래소에서 팔게 되면 가격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외시장에서 지금 구매자를 찾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사인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이미 매집이 다 끝난 거예요. 매집이 끝나고 원래 이제 나오던 판매자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었겠죠. 구매자가 매집을 하고 있었고 매집이 끝나서 이제 그거를 올려줄 수도 있지 않냐. 이거를
이제 필치님이 지금 방금 전에 37분 전에 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저는 사실 만약에 이 장외시장에 판매자 우위라고 하면 판매자가 훨씬 많고 구매자를 찾기 쉽지 않다라고 하면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 좋은 건 아니다. 좋은 건 아니다. 왜냐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거래소에서 판매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장외시장에서 구매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좋은 사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장외시장에서 못 팔아서 이걸 거래소에서 가격을 떨구면서 판다? 지금 그런 것도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이 필자님이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오히려 매집이 끝난 그 고래가 장외시장에서 매집이 더 이상 끝났기 때문에 이제 총알을 다 쏜 거죠. 쐈고 다 매집이 끝나서 이제 거래소에서 가격을 어떻게 보면 올릴 일이 남은,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예,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주현 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예, 얼마 전에 비케어 리플 사서 행복하시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뉴스에서 비트메인 우지안이 대만 반도체 회사에 3,300억 원 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비트코인 캐시를 들고 있어도 되나요? 이 타이밍에 살짝 비케 교체 매매해야 하나 손이 근질근질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그래도 이제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예, 뭐냐면 이제 이 기사입니다. 비트메인이 지금 그 대만 거래소 TSMC로부터 칩을 받지 못한다고 들었다. 약간 3억 달러 정도를 체납을 했다. 비트메인은 10억 달러를 빚졌는데 7억 달러를 갚았대요. 갚았고 3억 달러를 못 갚았대요. 못 갚았고 예, 지금 이래서 비트메인의 채무 관련해서 TSMC로부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고, TSMC는 비트메인과 채무 상환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TSMC가 비트메인과 계속 거래를 할 것 같진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 기사를 보고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기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 기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우지안이 좋아할까요? 네, 저는 우지안이 좋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우지안이 좋아하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지안이 지금 3억 달러면 3,300억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3,300억을 갚아야 돼요. 3,300억을 갚아야 되는데, 그럼 우지안이 지금 뭐를 들고 있나요? 우지안이 그 잠시만요. 일단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지안이 그 비트메인 그 IPO를 할 당시에 비트메인의 이제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보유량을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캐시를 100만 개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22,000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비트코인 캐시 가격을 우지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지 지금 우지안이 빚을 지고 있는 3,300억을 갚을 수 있겠죠. 예,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지안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갚을 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 우지안이 100만 개 들고 있다고 할게요. 100만 개. 그러면 만약에 비트코인 캐시가 300만 원 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300, 만 단위는 빼고요. 하면은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좁니다. 3조에 3조.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 캐시가 300만 원에 가면 비트메인이 보유한 비트코인 캐시의 금액은 3조가 됩니다. 3조. 그러면 우지안 입장에서는 그 비트메인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에서 10분의 1만 떼어서 이 TSMC에 줘도 빚 다 갚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지안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예? 바보가 아닙니다. 좋은 대학교 나오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업도 잘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돈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비트코인 캐시 올려야 되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지안이 이 기사를 좋아할 거라고 했죠. 왜 좋아하냐면 우지안은 비트코인 캐시 가격을 올려야 돼요.
비트코인 캐시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어디까지 올려야 돼요? 300만 원까지 올려야 돼요. 그 이상 올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트코인 캐시를 지금 막 사고 있으면 우지한 입장에서 가격을 올리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렵겠죠, 당연히. 오히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캐시 들고 있는 걸 던져줘야지, 싼 가격에서 던져줘야지 우지한은 이 가격을 끌어올리기가 쉬울 겁니다. 그럼 우지한 입장에서 당연히 어떻게 돼요? 버드성 기사를 날려야 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이 불안해서 비트코인 캐시를 야 이거 조금만 먹고 일단 팔아야겠다,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거 우지한이 이 기사 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리고 우지한은 이 기사를 좋아할 겁니다. 왜냐면 불안한 개인들이 이 기사를 보고 비트코인 캐시를 100만원 가기 전에 60만원, 70만원 당연히, 그리고 지금 이 가격대에서 아마 흔들기를 몇 차례 할 겁니다. 제가 이따가 비트코인 캐시 차트 분석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흔드는 작업을 할 거예요. 흔드는 작업을 통해서 당연히 개미를 털어내야겠죠. 예. 그러면서 아마 이런 기사들을 지속적으로 몇 차례 더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9월 23일 날 제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기사인데요. 비트코인 채굴 공룡 비트메인 차세대 채굴기 곧 출시할 것. 이때 그 세계 디지털 마이닝 서밋에서 SHA-256 알고리즘을 사용한 암호화폐 채굴용 차세대 아식칩 BM1392를 발표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잠시만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채굴기를 팔아야 되잖아요. 이제 새로운 채굴기가 9월달에 나왔어요. 출시된다고 했어요. 그럼 우지한 입장에서는 채굴기도 팔아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됩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비트코인 캐시 가격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올려야 되는데 개인들이 빨리빨리 팔아서 좀 가볍게 된 상태에서 이거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퍼스성 기사를 의도적으로 내보낼 수도 있고 이런 기사를 좋아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나는 이 수익에도 만족한다, 그리고 난 불안해서 이거 비트코인 캐시 못 들기겠다 하시면 이익 실현 하셔도 되고 분할로 그냥 매도하셔도 됩니다. 매도하셔도 되고, 하지만 일단은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그런 기사의 어떤 의도를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기사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기사가 나왔고 이런 기사의 의도는 뭔지, 그리고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군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이렇게 하고 끝을 낼게요. 예. 일단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댓글을 다시고 또 여기에 여러분들이 직접 좋은 의견들 이렇게 써주시니까 공부가 저도 되고 여러분들도 되고, 또 여기 이제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내가 이제 뭔가를 얘기를 하고 싶으면, 여러분 생각을 얘기하고 싶어서 글을 직접 써보시면서 아마 여러분들 생각이 좀 더 이렇게 확고해지고 확신을 갖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 의견, 반대 의견도 좋습니다. 반대 의견도 좋고, 그리고 아니면 뭐 질문도 좋고, 여러 가지 이거는 너무 엉뚱한 질문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크리에이티브 YG님이 이제 뭐 개인적인 뇌피셜이라고 하셨지만 이렇게 글을 써주셨어요. 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제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트코인 차트를 먼저 볼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삼각 수렴에서 제가 이제 위로 돌파가 돼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러니까 10월 15일날 거래량이 실렸고, 그 이후에는 지금 거래량은 거의 바닥입니다. 바닥이고, 지금 이렇게 이 빨간색 라인을 지지받고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다시 이 추세선, 이 빨간색 라인에서 반등이 나와서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4시간 봉을 볼게요. 4시간 봉을 보시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만약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채널이 간다고 하더라도 거의 이제 비슷하게 그랬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돌파가 한번 이루어지고요. 거래량이 실린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하락 채널에 있었습니다. 하락 채널에 있었는데 이 하락 채널에서 약간 삼각 수렴이 되기도 하죠. 하락 채널에서 지금 일단 상방으로 돌파가 된 겁니다. 상방으로 돌파가 됐고 4시간 봉에서 보면 지금 어디서 갇혔냐면 4시간 봉에서 이 지금 검정색 121선하고 갈색 200 이평선 이 이평선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단은 이 하락 채널이 돌파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이평선도 넘어갈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흐름은 계속 뭐 나쁘지 않다, 계속 좋다. 그리고 이제 일봉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금 보시면 이 갈색 200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죠. 각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마 이제 올라오게 되면 이 120 이평선은 다시 들릴 거예요. 120 이평선이 들리면서 이 간격은 점점 좁혀질 거다. 그래서 이 좁혀지는 과정 안에 저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리플이라든가 아니면 대시라든가 이런 대형 알트코인이 먼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가 먼저 상승을 해주고 비트코인은 그때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던가 아니면 이렇게 뭐 올라갔다가 쉬든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서 시간을 끌고 그 상태에서 대형 알트코인이 한번 고점을 쳐주면 그게 이제 상승장 신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승장 신호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그 다음 차례로 이제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 여기까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은 어제 좀 흐름이 제가 이제 예상했던 거랑 다른 흐름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근데 뭐 매매에는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각 수렴하고 이탈을 했죠. 거래량이 실린 상태에서 이탈을 했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또 수렴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이렇게 오히려 여기서 지금 삼각 수렴에서 또 이탈돼서 이렇게 매달려 있다. 그리고 이제 일봉에서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15이평선과 52평선이 다 이제 내려오고 있어서 지금 좀 더 빠질 자리로 보인다. 그래서 저는 어디라고 얘기했냐면 이 전저점 자리, 예, 여기랑 0.025 라인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면 매수하겠다고 했죠. 추가적으로. 근데 안 왔습니다. 안 오고 이제 반등을 했죠. 근데 이제 이 반등을 제가 놓친 부분은 근데 어차피 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는 안 했던 거고 놓친 부분은 뭐였냐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이때 이제 보시니까 이때 이제 거래량이 한번 실렸고 이때 보시면 4시간 봉에서 이때 이제 거래량이 이제 실렸잖아요. 이때 거래량이 실리고 이때 이 초록색 52평선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렴하고 했던 부분에서 이제 이 일봉에서 15이평선과 52평선이 다 내려오고 있었지만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보시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래서 다시 위로 지금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뭐 물론 이제 매매는 할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놓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다시 일단 이 수렴하고 있는 이 라인에서 이 빨간색 라인 지금 위로 다시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흔들기를 하고 있어요. 있어서 완전히 뭐 안착하느냐 안착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는 아직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지금 보시면 이제 이 50일 초록색 50일 이평선입니다. 지금 크게 이제 50일 이평선을 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 50일 이평선은 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은 이미 세 차례 비트코인 물량에서 세 차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들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이더리움이 혼자 그냥 날아간다고 하면 그냥 그 물량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제 만약에 빠져서 원하는 가격까지 내려와 주면 그때는 다시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이더리움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리플을 설명을 드릴 건데 리플이 지금 흐름이 이제 나쁘지가 않습니다. 나쁘지가 않고 제가 이제 이거를 지워볼게요. 지우고 지금 예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리플은 지금 일단 4시간 봉에서 보시면 이 상승 흐름에서 일단 여기서 이 수평선, 이 지지받고 저항으로 작용했던 이 수평선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박스 상단부로 제가 올라왔다 말씀을 드렸죠. 박스 상단부에서 지금 보시면 이 추세 라인에 약간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해요.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거였죠. 리플이 지금 52평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지금 15이평선을 돌리는 작업인데 15이평선하고 22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왔는데 15이평선도 다시 돌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쁜 흐름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부터 리플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고 한 3일 정도 더 눌렀죠. 더 누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저녁부터 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리플은 반등이 나왔고 중요한 라인은 아까 얘기했던 이 지금 추세 라인에서 일단 지금 1차 저항으로 작용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점 0.000084 요 라인을 돌파를 해주면 리플은 다시 이제 그 대형 알트에서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기를 맞고 또 이 두들겨 맞고 떨어진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아마 다음 차례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먼저 올라갈 차례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올라가고 맞고 떨어지고 이제 이 52평선이 이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럼 이 52평선이 올라오는 흐름 안에서 다시 이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리플은 흐름이 제일 좋아요. 리플이 뭐 비트코인 캐시랑 거의 비슷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캐시 말씀을 드릴게요.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지금 흔들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흔들기 작업을 하고 있는 이 위치가 지금 보시면 이 고점 작용했던 저항으로 작용했던 이 라인에서 그대로 지금 다시 맞고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조정을 거칠 것인가? 제가 일봉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봉에서 보시면 지금 일봉에서 이 15이평선이 이제 가파르게 돌려 세웠습니다. 돌려 세웠고 이 15이평선을 따라서 추세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그려지겠죠. 15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캐시는 이 15이평선 안에서 이렇게 계속 박스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 기간이 언제냐? 11월 22일이잖아요. 근데 그럼 11월 22일까지 이렇게 거치냐? 이게 아니라 지금 어차피 비트코인 캐시는 11월 15일날, 16일날 1시 30분이었나요? 그때 이제 하드포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움직임이 있을 건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이건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예전에 보시면 그냥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지우고 이때 보시면 이게 지금 작년 11월 달인데 제가 이제 한 차례 상승 나오고 두 차례 지금 세 차례 상승이 나오고 횡보를 했다고 했죠. 이때 횡보한 게 보시면 거의 한 7거래일 8거래일 정도 횡보를 했습니다. 7, 8거래를 횡보를 하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나온 타이밍이 이 15일 이평선이 올라올 때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 이 지금 음봉 밑꼬리라는 음봉에서 보시면 이때 15일선 터치하고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거의 한 3일 동안 비트코인 캐시가 거의 300만원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고점은 일단 이 라인을 지금 이 라인 0.09 라인을 뚫어주지 못하면 여기서 박스 형태로 움직일 거다. 그러니까 수렴하는 형태로 움직일 거다. 그리고 대신 이 15일 이평선, 이 빨간색 15일 이평선이 이제 가파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를 중간에라도 밑꼬리를 길게 다고 아마 퍼드성 기사가 나오면서 터치하고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안에서 흔드는 작업을 몇 차례 할 겁니다.
여차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이제 그냥 이익 실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이익 실현 하셔도 되는데 일단 저는 말씀드렸지만 0.2 라인 이상 올라가야지 그때부터 이제 매도를 할 거다. 그때부터 이제 분할로 저는 청산을 할 겁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오스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오스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왜냐면 제가 이제 그때 삼각 수렴하고 이오스가 지금 여기는 매수 타이밍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여기서 이제 떨어졌는데 보시면 거래량이 사실 실린 건 아니에요. 이 정도는 거래량이 실리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 양봉 나올 때 거래량이 조금 더 실렸습니다. 이때보다 더 실렸고, 지금 그 이더리움 차트 보셨죠? 이더리움 차트처럼 그렇게 비슷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52평선을 이렇게 돌려 세우고 있죠. 그리고 이 15이평선이 왔다 갔다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52평선이 이제 돌아 나갈 이제 52평선 약간 들렸어요. 위로 들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충분히 이제 이오스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이때도 싼 거고 이때도 싼 겁니다. 그래서 이오스는 계속 이제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이미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매매에서 나오는 수익들은 이오스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사 한 가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끝을 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일단 지금 목이 계속 간질간질해서 중간중간에 기침을 해서 일단 여러분들 이제 양해 말씀드리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사 하나만 볼게요.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리스 기사고요. 젊은 독일인들은 크립토크롬에 투자하기를 더 하고 있다. 뭐 더 이게 해석이 이제 좀 이상하게 된 건데 더 가라앉혔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뭐냐면 독일 소비자센터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젊은 독일인의 4분의 1 이상이 그러니까 통화 코인을 살 준비가 되어 있다. 소비자센터는 주정부 노조에서 조직된 비영리 정부 지원 기관이다. 그들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55%의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크립토커런시에 대해 들어봤다고 주장했고, 디지털 화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77%는 그들에게 더 투자를 하려고 한다. 이런 기사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젊은 독일인들은 암호화폐에 더 투자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보는 시각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유럽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럽 상황이 현재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도이치뱅크라든가 뭐 이제 거의 정부가 많이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은행들이 이 기사는 넘어갈게요. 이 기사는 넘어가고 이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또 응답 없이 나왔는데 일단 제가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열리기 전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도이치뱅크랑 이제 거의 국영 은행이 있는데 이 두 은행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고, 지금 잠시만요. 경영난 독일 도이치뱅크, 코메르츠뱅크와 또 합병설, 이제 9월 12일자 기사입니다. 뭐냐면 위기를 맞은 독일 양대 은행 도이치뱅크와 코메르츠뱅크의 합병설이 또다시 떠올랐다 라는 기사고요. 도이치뱅크는 지난 3년간 적자를 기록했고 3월에는 37조 원을 엉뚱한 계좌에 송금하는 사고까지 일어났대요. 이런 것도 사실 좀 약간 의아하죠. 한두 푼도 아니고 37조 원을 엉뚱한 계좌로 보냈다?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코메르츠뱅크는 주가가 올해 이제 1월 대비 36% 가까이 폭락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독일 종합주가 지수인 닥스 지수에서 퇴출될 위기에 지금 직면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양사를 합병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제 답변은 거부를 했다, 이 상황이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뭐냐면, 지금 다음 금융위기가 온다면 부채 산적한 중국이 진원지라는 기사인데 9월 15일자 기사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본 게 뭐냐면, 보세요. 지금 하이안 그룹이란 그룹이 있어요. 하이안 그룹은 수년간 글로벌 부문에서 기업, 부동산 및 매입에 40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조 원 이상을 쏟아 부었답니다. 근데 이 그룹은 글로벌 투자은행인 도이치뱅크의 지분도 7.6%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중국도 위기잖아요. 중국도 위기고 중국들이 달러 빚도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어떻게 했겠어요? 유로화 지금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잖아요. 막 이런 데서 대출 받아서 기업들 투자하고 한 거예요. 근데 그 투자하는 기업들, 근데 ECB도 금리를 이제 올려야 됩니다. 계속 마이너스 금리로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금리를 올려야 되고, 왜냐면 지금 미국이 계속 금리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는 거죠. 도이치뱅크라든가 아까 코메르츠뱅크, 그 은행들이 분명히 타격을 받을 겁니다. 타격을 받고, 그러면 정부에서 뭐 돈을 수여를 하든지 추가적으로 나와야겠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 은행들이 무너지면 그 은행들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 또 같이 덩달아서 도미노 현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이 독일 기업들이 아니라 지금 이런 중국 대기업들이라는 거예요. 중국 대기업들이 막 외국에 있는 자산들, 금융자산들, 부동산 자산들을 막 산 거예요. 대출빚을 막 받아가지고. 왜냐면 이자가 싸니까. 그리고 그동안은 그게 통했죠. 왜냐면 계속 거의 저금리, 마이너스, 거의 뭐 제로금리의 상황에서 돈을 땡겨서 투자를 하면 그 자산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런 어떻게 볼륨을 계속 키웠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번 꺼지기 시작하면 도미노 현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이치뱅크의 주가를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금융위기에 이렇게 폭락을 했죠. 폭락을 하고 한 다음에 더 빠졌어요. 더 이렇게 쭉 빠졌죠. 쭉 빠지고 그 다음에 상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하락 채널 안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 그래서 도이치뱅크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끝이 거의 보인다. 끝이 거의 보인다는 거예요. 보시면 금융위기 전에 100에서 지금 9입니다. 거의 10분의 1토막 난 거죠. 10분의 1토막. 10분의 1토막 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위안화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보여드리냐면, 위안화 차트가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인민은행이 강제적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위안화를 막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중국 인민은행에서 돈을 투입을 해서 막았죠. 막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7위안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막았는데, 강제적으로 막으면서 지금 보시면 일단은 이게 2시간 봉인데요. 고점을 찍고 거의 7위안 넘어가기 직전에 개입을 했죠. 개입을 해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시장에 맡겨서는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라든가 인민은행에서 이제 개입을 한 겁니다. 큰 하락이 나왔죠. 하락이 나왔는데 어때요? 바로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반등이 나오고, 차트를 보시면 지금 30분 봉으로 보시면 이제 오히려 역회된 숄더 느낌이에요. 이제 머리고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이게 뭐 머리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다시 이제 오른쪽 팔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고 이렇게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이제 개입을 해도 막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장에 정부라든가 인민은행에서 인위적인 개입을 해도 이 강달러 기조를 막기 힘든 상황이고, 모르겠어요. 이제 금리 인상을 미국에서 이제 뭐 올해 연말에 안 할 수 있다는 이제 의견들도 있는데,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 3차례에서 뭐 5차례까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국이 위안화가 과연 이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수용한다고 하면, 예, 이 위안화가 진정이 되겠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수용하기 힘들 것 같고, 그렇지, 수용하기 힘들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제 7위안은 시간이 문제지 이것도 뚫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11월 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